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을 뭐 예측하라고 얘기하면 당분간은 뭐 쉽지는 않겠죠. 지금 이머징 쪽에 돈 들어오기가 만만치가 않은 게 테이퍼링하고 그 후에 금리 인상이 이어질 텐데 그런 상황에서는 달러가 약세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단장님은 좀 우리나라 증시 좀 뭐 향후 하반기나 내년은 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제가 전제를 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뭐 이 책에도 그런 얘기를 네. 했는데 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 네.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전제를 깔아놓고 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을 제가 뭐 오늘 예측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변수에 기초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변수는 바뀌죠. 그렇죠. 계속 그래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뭐 몇 달 뒤 내일 일도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시장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잘 들으려고 하면 네. 내 생각을 버리고 그러면은 시장에 잘 적응할 수가 네. 있죠. 그래서 뭐 네. 그게 전제고 네, 전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을 뭐 예측하라고 얘기하면 당분간은 뭐 쉽지는 않겠죠.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시장이 좋아지려면 펀더멘탈은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근본적으로 좋아지려면 수급이 좋아져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이제 동학개미가 살 만큼 샀잖아요. 그러니까요. 뭘 동학개미 보고 더 사라 그래. 더 살 그리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지금 좋은 시장이 IPO잖아요. 네. IPO 유상증자 한 100조 했다 그러더라고. 하반기에도 그렇게 할 거라 그러더라고. 네. 그러면 그 돈들이 시장에서 그만큼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의 수급으로 그걸 다 막기에는 저는 좀 만만치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지금은 안 팔죠. 계속 팔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기관 투자가 제일 큰 거는 국민연금인데 어쨌든 지금은 국민연금이 이제 한도 네. 아직도 비중이 높긴 하지만 네. 정해진 비중보다 네. 그래도 한도 이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팔지는 않고 그렇다고 살 수 있는 여력은 없고 네. 그러면은 뭐 그냥 차익 거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네.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권에서만 샀다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가의 수급은 중립이라고 보고 그 수급의 관건이 뭐냐 외국인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언제 들어올까요? 그거는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외국인이 이머징 쪽으로 돈이 넘어와야지. 네. 근데 아직은 그러기에는 네. 시기적으로 네. 이머징 쪽으로 돈이 들어오려고 하면 우선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져야죠. 이머징이 돈이 들어오는 건 아주 늘 본 패턴이 있는데요. 네. 먼저 선진국 시장이 많이 올라요. 네. 그리고 나면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격차.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갭이 벌어지면 저기가 싸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다 돈을 집어넣으려니까 아직 마음이 편치는 않잖아요. 네. 근데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제 거기로 여기가 수익률이 더 낫겠다고 돈이 들어오는데 네. 지금 이머징 쪽에 돈 들어오기가 만만치가 않은 게 네. 테이퍼링 할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테이퍼링이 그렇게 큰 충격을 줄 거냐 하는 어나더 이슈라도 테이퍼링하고 그 후에 금리 인상이 이어질 텐데 그런 상황에서는 달러가 약세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달러가 강세로 가면 돈의 흐름이 달러 쪽으로 들어가지 달러에서 바깥으로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 다음에 더 큰 이유는 중국이 네. 내년도에 이제 시진핑이 장기 독재로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제 시진핑이 10년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소평 이후에 네. 중국은 보면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네. 괜찮아요? 좋습니다. 이런 거죠. 그 등소평이 미국에 제가 보기에 중국의 그 현대에 있어서 아마 나중에 역사가들 평가할 때 중국의 정말 그 위대한 인물이 누구였을까 하면 난 등소평을 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택동이 이제 공산당 혁명을 통해서 중국을 장악하잖아요. 네. 그 혁명 동지들이 모택동, 등소평, 주은내, 유속이 다 혁명 동지들이거든요. 근데 모택동이 공산당을 장악하고 나서 대약진 운동을 합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네. 집단 농장을 대대적으로 할 때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고려인들도 막
이주시키고 그랬잖아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네. 저쪽 뭐 우크라이나 이런 쪽으로 막 네. 이주시켜서 거기 고려인이 많잖아요. 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모택동이 계획 경제를 더 강화하면서 네. 대약진 운동을 해요. 근데 요지는 그 계획 경제죠. 근데 사실은 그 계획 경제라고 하는 게 성공하기 어렵거든. 계획 경제가 대표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북한이에요. 북한이 네. 60년대에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죠. 더 GDP가 높았고, 네. 70년대까지도 비등비등했고, 네. 7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더 찌그러진 거거든. 음.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서 네. 비약적인 발전을 한 거고, 어쨌든 그래서 대학생 운동을 통해서 중국에서 한 뭐 수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그런데 그걸 또 따라서 한 게 북한이야. 북한이 천리마 운동을 따라서 했거든. 그 북한에서도 그때 수백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오쩌둥, 모택동이 실각을 해요. 네. 그리고 잠시 유속이 주운내 이런 사람이 올라오거든. 실용주의자들이. 그런데 그 모택동이 이제 문화대혁명, 정치투쟁을 통해서 다시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와갖고 네. 뒤집어 버려요. 뒤집어 버려서 유속이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뭐 사고가 나서 죽었다는데 아마 암살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실각돼 버리죠. 네. 그랬다가 모택동이 죽고 나서 이제 소위 모택동의 부인을 통해서 사인방지 정권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뒤집어요. 그리고 등소평이 집권하는데 모택동 다음이 등소평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등소평이 이제 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등소평이 했던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 흑묘, 백묘, 뭐 검은 고양이가 됐든 네. 뭐 흰 고양이가 됐든 쥐만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공산주의라도 네. 시장 뭐 자본주의 오케이 뭐 받아들이면 어떠냐 그런 얘기야. 인민이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네 미국에 대해서 야 우리 너네하고 붙으려는 거 아니다. 우리가 잘 살면 너네도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한 게 이런 거죠. 아 이게 1인 독재 폐해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중국이 주계장막에서 몇십 년 동안 무지하게 가난했잖아요. 우리가 제 기억에도 제가 한 20년, 15년 이럴 때 북경에 가면 있잖아요. 진짜로 뭐 사람들이 다 난닝구 입고 자전거 떼거지를 타고 다녔어 도로에. 그리고 정말로 낙후돼 있었고요. 그리고 뭐 물가도 무지하게 쌌고. 지금의 중국은 아니잖아요. 상해 같은 데 가면 서울보다 더 발전했죠. 물가도 비싸고. 완전 상경됐죠. 그 어쨌든 그거는 등소평의 그 덕인데 등소평이 그러면서 이제 그 뭘 했냐면 오케이 우리 정치제는 공산당으로 가는데 우리 경제체제는 시장 자본주의로 간다. 시장 경제. 그렇게 해서 특구를 만들고 경제를 개발시킨 거거든.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앞으로 이제 그리고 자기가 장기 집권을 안 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안 하고 내려와요. 내려오고 집단지주체를 만들거든. 누구든지 10년 이상 못하게 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강택민, 그 다음에 후진타오 여기까지 지켜진 거지. 그리고 시진핑 10년 됐는데 안 지켜질 거야 아마. 안 지키고 시진핑이 내년 뒤집을 거거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등소평은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진짜로 힘이 세질 때까지는 그냥 조용히 있자. 그게 도광량이에요. 도광량에. 이제 다 그렇게 했는데 시진핑이 이제 따와서 대든 거지. 우리는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 기술을 발전시켜서 미국을 넘어설 거야. 그러면서 미국 이게 된 거예요. 미중 갈등이. 그렇지.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이 내년에 뭐 제일 큰 이슈는 장기 집권 아니겠어요? 푸틴처럼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뭐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건 제 개념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장 먼저 지금 규제가 들어가는 데가 디지털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그 코인도 마찬가지,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그렇고. 그다음 왜냐하면 마인이 한마디 했잖아. 엔트그룹 상장할 때 마인이 한마디 했거든요. 중국의 금융당국을 비판했고. 잠깐 사라졌잖아요. 그거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엔트그룹 상장 그냥 막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 디지털 공간이라는 데가 지금 중국은 다 통제가 되잖아요. 네네. 다 통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 사상 교육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젊은 사람들이 더 작용화돼 있잖아. 그 사람들은 더 국가에 대해서 엄청난 충성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의 누리꾼들이 한국하고 많이 씹잖아요. BTS도 씹다가 전 세계에서 난리 나니까 못 씹은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이 디지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공산당이라도 통제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혹자는 이게 디지털 공간에서의 문화 대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면 네. 이제 글로벌 이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중국에 투자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안 하고 싶지. 왜냐하면 정치 체제가 확고해지고 나서 그 후에 중국을 보겠죠. 네. 지금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질문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개발 단계에서는 개발 독재라고 하는 게 작용해요. 뭐 우리나라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무지하게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네.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그걸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독재. 정치적으로는 독재를 했잖아요. 뭐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도 이광요 씨가 그 싱가포르를 말레이시아에 독립시키고 나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는 통제와 독재가 있었고 뭐 근데 어느 단계까지는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단계를 넘어서서는 시장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자유민주주의하고 같이 안 가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같이 가는 거다. 이게 분리될 수 없다. 네. 지금 아마 중국이 그거에 대한 실험인 것 같아요. 등소평은 그걸 했지. 워낙 탁월한 지도자니까 오케이 우리는 공산당 할 거야. 대신에 경제체제는 시장경제 할 거야. 그래서 중국을 여기까지 끌고 왔고 사람들이 그걸 믿었고 돈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 시진핑이 하는 거 보면 이상하거든. 그러면 좀 불안하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등소평 때도 보면 뭐 들어보셨겠지만 천안문 사태가 있었잖아요. 들어봤습니다. 민주화 운동이었지. 근데 천안문 사태 때 민주화 운동이었는데 천안문 광장을 탱크로 밀어갖고 사람 많이 죽었죠. 대학생들이 그때 이제 자유경 말하자면 뭐 이 민주주의 같은 걸 부르짖었지. 근데 등소평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는 중국이 통제할 수 없다 해서 정치적으로는 작용화된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을 유지를 했거든. 시장에 대해서는 경제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를 유지했는데 지금은 뭐 가장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서 중국이 규제하잖아요.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 추신, 뭐 공유경제, 디지털 이런 쪽을 규제를 하니까 그 다음에 뭐 온라인 교육, 게임,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이거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여파를 우리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이 딜이 뭐 돈 빠지면 중국만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도 그래서 이제 하여간 수급상으로 쉽지는 않다. 그리고 반도체 고점론이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장기적으로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사이클이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고정거래 가격, 컨트랙 가격들은 유지가 되는데 스팟 가격들이 계속 내려오니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조금 사이클상 하강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뭐 사이클의 저점에서는 주가가 다시 반등하기 때문에 늘 그래 왔거든요. 늘 반도체 가격이 삼성전자의 주가 저점은 어디냐? 늘 제일 반도체 가격이 안 좋았을 때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제일 안 좋았을 때 반등한다. 당연히.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이런저런 걸 보면 수급이 좀 올 하반기에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면 하반기에는 뭐 주식시장이 근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엄청 떨어질 것처럼 얘기하시는 또 아니시네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기에는 우리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받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상의 어려움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 그 다음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지만 그게
어제 파월의 의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미국 시장은 잭슨 홀 미팅 결과가 나왔는데 오히려 올랐잖아요. 네. 테이퍼링을 하는데 네. 어쨌든 그거를 굉장히 질서 있게 할 거다. 그 다음에 경제 데이터를 봐가면서 할 거다. 네. 그리고 테이퍼링 하는 걸 긴축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반드시 금리를 금방 올리는 건 아니다. 금리 인상을 한참 뒤에 할 거다. 물가가 올라가는데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현재 페드의 관점은 여전히 우리는 완화적이다 이런 거고. 한국은행 총재님도 이주열 총재도 금리를 올렸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수급 상황은 좀 불편하다. 이런 거죠. 단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냥 한 단어 좀 심플하게 정리하면 약간 약보합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약간 박스권 느낌이에요. 박스권. 그래서 좀 어쨌든 내년 정도에서 이게 좀 돌아설 수 있는 여건들이 될 수도 네. 있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 2013년도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2013년 말인가 2014년 초에 테이퍼링이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2014년, 2015년 시장이 어땠느냐? 좋았거든요. 시장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0포인트 가고 네. 그 다음에 박스피로 5년을 옆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약간 박스권장이 아닌가. 상반기도 그랬고 네. 그런 거죠. 이런 박스권 장이고 그 과거 역사적으로도 미국 주식은 계속 올랐고 그 다음에 지금 네. 달러가 지금 좀 강세일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미국 주식 차라리 마음 편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맞지 이제 뭐 이걸 애국심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요. 장기 투자하기에는 네. 미국 시장이 좋죠. 아. 미국 시장이 좋고 네. 대신에 국면별로 네. 어떤 국면에서는 우리 시장의 수익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수익률이 더 좋았잖아요.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국면별로는 이머징 마켓 쪽에 수익률이 더 튀어나가는 국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네. 미국 주식 시장이 더 낫죠. 저- 근데 미국 시장에서 네. 뭐 중소형주를 골라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대형주나 아니면은 지수, 네.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 이런 거 사면 되죠.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이 변동성이 크니까 이게 고점일 때 팔고 어떻게 보면 저점일 때 사고 이렇게 돼야 그렇게 되는데 돼요. 생각해 보니까 개인 반대로 투자자가 가장 많이 주식 살 때는 고점일 때고 반대죠. 공포일 때는 팔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요즘 좀 약간 들더라고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수가 그래도 네. 뭐 꾸준하게 올라가고 경제가 성장하잖아요. 네. 지금 어쨌든 그렇게 오래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안 좋다 그랬는데도 네. 3,000포인트가 넘어 있으니까. 그럼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좀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때쯤에 좀 좋게 보신다. 이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참 장기 투자하기에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네. 삼성전자는 늘 주가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98년도 외환위기가 왔을 네. 때 주가가 3만 원 미치였는데 네. 그게 지금 얼마죠? 지금 7만 얼마잖아요. 네. 그러니까 50배 곱해야 되니까 네. 57에 35. 한 350만 원이 넘어가 있는 네. 거거든요. 400만 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늘 그랬어요. 늘 오르고 조정받고 또 그 기간이 지나가면 또 오르고 조정받고 또 오르고 조정받고 해서 제가 1989년도에 이 자본시장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본인이 계속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잖아요. 텔레비 냉장고 만들다가 반도체 또 오랜 장기간 투자하고 스마트폰 나왔을 때 만들고. 스마트폰하고 또 D램 1등 하는데 D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파운더리 시작하고 네. AI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시스템 반도체 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하고 네. 그리고 또 5G 통신 사업하고 그러잖아요. 네. 앞으로도 뭔가 도래된다 하면 그걸로 하겠죠. 왜? 거기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있고 그렇죠. 그동안 그렇게 해오면서 축적되어 있는 기업의 문화가 있잖아요. 네. 아니 오너가 감옥 간다고 해도 별 문제 없잖아요. 네. 돌아가잖아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뭐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많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반도체 사이클상 조금 뭐 어려울 수는 있겠죠. 네. 뭐 근데 그 어려움도 내가 보기에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냐면 반도체라고 하는 게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철강이나 화학 제품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네. 뭐 삼성전자는 좋은 주식이다. 그럼 삼성전자 말고 좀 섹터로 했을 때 네. 단장님은 지금 좀 어떤 섹터들을 조금 좋게 보시나요? 제가요? 네.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반복해서 이제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는 이제 성장하는 섹터 지금 말씀하듯이 네. 성장하는 sek터. 그다음에 그 성장하는 섹터에 선도하는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의 비즈니스가 글로벌 확장성이 있을 거.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그런데 이 회사가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게 제일 좋은 기업이죠.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들은 다 그 네. 조건에 맞잖아요. 네. 다만 이제 차이가 있는 것들은 이게 이제 시황 산업이냐, 네. 소위 얘기하는 시클리카, 좋았다 나빴다는 거. 그런 경기 것들이 민감. 많잖아. 경기 민감. 왜냐하면 뭐 반도체도 약간 그런 면이 있고, 화학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뭐 등등등. 이제 그런 거보다는 스테디하게 성장하는 거. 네. 그런 거는 지금 대표적인 게 플랫폼, 플랫폼. 엔터테인먼트,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약간 무형자산 이런 거. 네. 예. 그럼 플랫폼 쪽은 좀 좋게 보시나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사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오르면 또 조정받고 뭐 이렇게 가겠죠. 근데 뭐 플랫폼은 저는 좋게 봐요. 왜냐하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이 안에서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써야죠. 이 안에서 일상생활 카카오 열고 네. 네이버 열고 네. 여기서 일상생활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리스크 팩터는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것도 보면 사실 옛날엔 다 동네에서 전화해서 중국집에서 맞아. 시켜 먹으면 철가방 들고 오고 그랬는데 맞아. 다 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네.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플랫폼도 계속 이런 독과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젠가 오늘도 보니까 어느 기사가 나왔던데요. 네. 약간 카카오에 대해서 이렇게 독과점. 사실 이제 네이버도 좀 그런 면 있지만 카카오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쓰던 것들을 다 이쪽으로 플랫폼으로 가져왔죠. 다 가고 있죠. 네. 옛날에는 대리기사 부르면 다 전화했잖아요. 네. 이제 카카오 택시도 마찬가지고. 택시. 네. 이제 바깥에 나서 택시 잡는 게 약간 좀 번거롭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번거로운 게 타고 아니라 난 다음에 제가 위치를 또 말씀드려야 되니까. 번거로운 게 없어요. 길거리 택시다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자꾸만 네. 이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게 독과점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비즈니스 영역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네. 카카오만 하더라도 아마 자회사가 100개 넘는다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뭘 비판했냐면 재벌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한다. 맞아요. 그래서 골목상권을 다 죽인다. 네.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저는 디지털 공간도 그런 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사실은 이게 다 옛날에는 동네에서 다 그냥 네. 자영업자들이 하던 거를 플랫폼 안으로 갖고 온 거거든. 근데 저 요즘 드는 생각이 디지털에서 그걸 막기도 좀 쉽지가 않다 드는 생각이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아마존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걸 막아놓고 네. 그들이 들어와서 이제 먹어버릴 수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려운 건데, 근데 어쨌든 이 디지털의 독과점 이슈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유럽에서도 그래서 디지털 세금을 매기겠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비교하면, 카카오가 주가가 더 탄력적이잖아요. 네. 지금. 근데, 이제 이미지상 내가 보기에는 카카오가 더 젊은 이미지죠. 좋죠. 네. 요즘엔 청년들이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입니다. 네, 네이버는 조금 약간 올드하지. 느낌이. 대기업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죠. 여기 약간 스타트업 같은 그렇죠.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카카오는 지금 돈 되는 걸 다 상장시키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사실은 이제 카카오 자체는 점점점 힘이 없어지는 건가요? 약간 홀딩 컴퍼니처럼 되잖아요. 지주사에서 회사처럼. 네네. 그럼 우리나라는 밑에 회사 계속 상장시켜서 시가총액을 불려나가면
이 홀딩 컴퍼니는 디스카운트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느낌. 대신에 아직까지 네이버는 그 비즈니스가 다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포텐셜로 보면 뭐 두 개 다 좋은 회사인데, 네. 그리고 또 글로벌 확장성으로 보면, 물론 최근에 웹툰 같은 거는 카카오도 많이 이제 치고 그렇죠. 나가긴 하던데, 그것도 있고 또 카카오가 뭐 카카오 게임, 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네. 뭐 이렇게 해서, 하여간 발 빠른 걸로 치면 카카오가 발이 빠른 것 같고, 네. 그렇게 하더라도 뭐 라인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 이 네이버의 글로벌 확장성도 상당히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뭐죠? 온라인 쇼핑? 네네. 쿠팡 같은 거. 근데 네. 저도 점점 써보니까 쿠팡을 쓰다가 점점 그냥 네이버 치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뭐 그런 거, 또 메타버스, 주펫 뭐 이게 네. 뭐죠? 빅터. 뭐 등등 하면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 그 공간에서는 가치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쨌든 섹터가 굉장히 많은데 포트폴리오를 좀 단장님 어떻게 좀 정비해야 한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 생각에 뭐 자기 포트폴리오 한 50%? 그 네. 정도 이상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성향에 따라서 정답은 없어요. 네. 저는 늘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책의 맨 뒤에 결론이 뭐냐? 맨 뒤에 챕터를 한번 봐보세요. 네. 아니 목차를 보시면 네. 맨 뒤에 소제목이 뭡니까?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아니,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자. 그렇죠. 그 포트폴리오 물론 이제 뭐 제가 뭐 저 같으면 한 반 정도는 뭐 예를 들면 뭐 전통적인 올드 그런 기업들, 삼성전자, 현대차 뭐 하여간 전통적인 기업인데 앞으로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우리 지금 이야기했던 뭐 네이버, 카카오 뭐 네. 또 뭐 최근에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도 하이브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기본 포트폴리오를 놓고 또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한 그 성향에 따라서 50% 이하에서는 네. 그때마다 시장을 주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처럼 이렇게 지수가 박스표에 갇혀 있으면 네. 대형주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의 네. 뭐 좀 자기가 공부해서 네. 중소형주도 뭐 이런 것들 네. 좀 이렇게. 그럼 이렇게 좀 박스에 같이 있을 때는 네. 현금 비중은 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나요? 근데 저 생각에 늘 현금 비중이 한 20-30%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좀 뭐 이렇게 쿠션도 있고 자기가 사고 싶을 때 또 그 종목을 또 뭐 이렇게 바꿔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뭐 저도 나와서 얘기하고 또 다른 많은 또 분들이 나와서 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네. 아무리 남의 얘기가 있어도 그게 자기 확신이 없으면 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 꼭 하나라고 생각 안 해요. 뭐 우리가 뭐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거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가 생각에. 그렇죠. 예, 그렇게 안 하고 무지하게 짧은 모멘텀 트레이딩하는 그렇게 해서 무지하게 큰 돈을 버는 회사들도 많아요. 우리가 아는 뭐 르네상스 이런 데도 네. 뭐 어떻게 보면 이 퀀트 베이스에서 한다고 하는데 뭐 등등. 네.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법은 왜 사람마다 또 성격도 다르고 네. 뭐다 다르잖아요. 네, 네. 자기가 아는 지식도 다르고.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 경기를 한다. 골프를 친다. 그러면 골프 잘 치는 사람들 프로 골프 선수 그 스윙 폼이 다 똑같나요? 아니잖아요.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한테 맞는 방법, 자기한테 맞는 투자 원칙 네. 그런 걸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죠.